네, 이렇게 여성을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싣고 불을 지른 김일곤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검거 당시 김일곤의 주머니에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서 또 다른 살인을 예고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일곤이 결국에는 체포가 됐고 지금은 영장 실질 심사 진행 중입니다. 뭐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실 뭐 이렇게 체포가 되면 고개를 숙이거나 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김일곤의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자신은 좀 잘못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어떤 심리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마 그래도 정신질환을 좀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은 뭐 아마 100% 발부가 될 거고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국립법무병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에서 아마 정신감정의뢰를 할 거고요. 저는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심리 상태를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싶으냐면요. 네. 일반적인 그 전과 22범 아닙니까? 예. 22범 한 30범, 저는 한 100범이 넘는 사람도 보긴 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현상, 양태를 보이는 건 딱 특징이 있어요. 네. 사회에 대한 반감입니다. 사회에 대한 반감하고 이 적개심은 그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생성된 그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억울하게 처음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계속 구속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1년 정도 받는데 나는 1년 6개월 정도로 더 넘게 받았다. 이거에 대한 불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적개심이 어느 정도 내재되면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런 게 형성되고 그때부터는 본인이 하는 행위는 전부 선입니다, 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에 반기를 들거나 저항하는 건 전부 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응징한 건 자기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즉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 범행 자체가. 예, 그런 논리로 이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게 다 선이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잖아요.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예, 그러면 정신병을 이유로 혹시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럴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심신상실이라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경우니까 예. 그런 경우는 뭐 감경이 되지만 심신미약의 정도는 임의적 감경이에요.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갖고 경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줘도 그만인 거고요. 예. 네. 정말 이번에 김일곤 하는 걸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얘기를 했죠. 다 죽여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메모 속에 있던 A씨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럼 그 메모가 결국 살생부인 거네요. 이제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일선에 있을 때 현직으로 이제 형사도 해보고 했는데 예. 사실 형사들 이름은 그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수첩 보면 다 적혀 있어요. 늘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김일곤이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배달 일을 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골절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입원했던 병원에 그 의사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안 해줬다 해가지고 이름을 올린 거잖아요. 예. 뭐 이제 뭐 우체국 여직원 뭐 이름도 올려놓고. 네. 근데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김일곤이가 그 인근에 가서 포착이 됐으면 갑자기라도 어떤 그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사실 뭐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 김일곤의 경우에도 그렇고 앞서 또 뭐 전과 백범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심리 상태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에 대한 반감 내지는 뭐 이제 이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일종의 편집증적인 어떤 성향을 띠게 되거든요. 편집증. 예, 예. 예. 그러면 항상 미워하는 대상을 한 사람씩은 꼭 타깃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대상을 선택하고 이어나가거든요. 이게. 예. 이게 편집증적인 그거. 그다음에 이제 아주 낮은 자존감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범죄 저지르고 나오니까 떳떳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네.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선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울컥울컥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톨이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성이 결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매사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 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죠. 네, 네. 예전에 보셨을 때 보통 이렇게 뭐 전과가 있는 사람이든 뭐 이런 사람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정신병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증상 이런 없이 그냥 전과만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다수는 그렇지 않죠. 정신병이 있다, 예. 보통? 아니요. 예. 정신병이 있는 경우는 좀 적고요. 다수는 이제 전과 형태 그대로 가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일반인에 비해서 비교적 많습니다. 이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근데 이번에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성의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는데 우발적 범행치고는 좀 너무 잔인해 보여서 이것도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증오의 대상을 설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나름대로 이 사람도 교도소를 22번을 들락날락 했으면요. 네. 나름대로 교도소 내에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요. 예. 우발적인 거하고 계획적인 살인이 형량의 차이를 주는 것도 다 알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 여성을 납치해서 용변 보고 싶다 해서 그 주택가에 내려줬더니 용변만 보고 온다고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서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일반 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 그거 하고 바꿔서 어떤 성범죄 목적으로 여성을 건드렸는데 그 여성이 격렬히 저항해서 죽였다고 그러면 이 죄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일반 살인하고 강도 살인하고 강도 강간 살인은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주거든요. 예. 이건 다분히 의도된 우발로 가기 위한 의도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과 22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흉악범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이게 이제 이 교도소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제 2013년 여름에 출소를 했죠. 예. 출소를 하기 직전에 교도소 내에서 출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수용 생활 태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죄질, 전과 이런 거를 전부 종합 검토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회에 내보내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할 경찰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를 해줘요. 서면으로. 그러면 그 서면을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또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냥 단지 첩보 수집해가지고 동향만 파악한다 그러면 예.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자료 보관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교도소에서 경찰서로 보내줘야지 경찰서에서 받아갖고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요. 근데 여기 차제에 문제를 삼으면 또 경찰에서 받아갖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임의적인 간접적인 감시예요. 본인을 직접 상대로 해갖고 형사가 만날 수는 없어요. 이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찌 지내는지를 간접 감시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목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간접적으로만 감시하는? 간접적으로 그 예. 사람 동향을 파악해야 돼요. 직접 동향을 파악하다가 걸리면 그 피대상자가 인권위에 올리고 진정하고 그래가지고 애먹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여성들 참 무섭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참 많은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CCTV도 많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도 있어서 범죄에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범죄가 느는 걸까요? 이제 저는 늘 그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CCTV가 진짜 아마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요소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CCTV 방범 체계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CCTV를 설치하면 그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지 한 세트로 완벽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가 설치만 해놓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후 약방문이에요. 물론 뭐 범죄자 입장에서는 CCTV가 달려 있으면 범죄를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억지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담을 안 느끼는 범인이라면 결국은 이번 경우처럼 사건은 발생하고 사후 약방문으로 검거하는 데 사용되는 CCTV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이제 그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같이 두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트에 우리 여성분들 불안해서 못 가시잖아요.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선진국처럼 그 안에서 나갈 때 2번 정도의 차단 시스템을 통과해도 다소 번거롭더라도 예,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좋겠고 우리 여성분들 제발 그 CCTV가 있는 거 맹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CCTV가 있고 뭐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 CCTV의 성능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 범인 그 얼굴을 식별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이 차량 번호를 식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입니까?
지금 반반이거든요. 예. 그나마 지금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화소수가 좋아진 거를 지금 이제 많이 교체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설치해놨던 거 한 10여 년 전에 네. 그것도 지금 여전히 돌아가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찍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노후된 거 이거 빨리 고쳐야 되고 특히 그 서민들 모여서 하시는 아파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오는 CCTV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형태였습니다. 교수님, 의원님 아까 그 CCTV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성분들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성분들 늦은 시간대에 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꼭 당하는 데가 어두운 곳이에요. 결국 범죄는. 그래서 집이 가깝다 보니까 이 지름길로 가느라고 어두운 길을 가는데 네. 돌아가더라도 여성분들은 돌아가더라도 환한 길로 가라는 거 네.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그쪽으로 가로질러 가야 될 경우 같으면 경찰에다 112 신청해도 됩니다. 요즘엔 그 서비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이. 예, 그렇게 해서 좀 받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같은 경우 이제 카트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놓고 카트 물건을 내리고 카트 갖다 주는 사이에 네. 김일곤이는 그 차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거 요번에 다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어떤 그 물건 싣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성분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네요. 예. 정말. 네. 네, 여성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요즘 또 몰카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10대 몰카범이 4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10대들이 이렇게 몰카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윤리의식 교육이 뭐 이제 부재하다 이런 얘기 해야 뭐 그럴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우리 또 범죄학 하는 사람들 얘기는 전부 하는 게 지나치게 빨리 발달된 IT입니다. 인터넷하고 휴대폰. 예. 이것 때문에 음란물을 접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하면서 음란물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NS 중독이 또 터진 겁니다. 예. 찍어서 막 올리면 굉장히 유명해지고 우쭐해지는 성향. 네. 요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철없는 10대들이 이 몰카 유혹에 많이 빠진 거로 보입니다. 네.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인 예. 거죠. 예. 예. 네. 지하 주차장에서의 범죄처럼 몰카 범죄도 더 좀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이 아니라 이제 뭐 길거리에서도 몰카를 찍고 그런다면서요. 예, 이제 이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뭐 넘어섰고요. 이제 너무 이 장비가 발전했어요. 교묘하게 발전을 했어요. 이를테면 우산 끝에 몰카 아주 그 50원짜리 동전만 하거든요. 예. 그거를 달아가지고 우산으로 이렇게 대면 길거리 가면서 여성들 그 치마 속으로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자, 그 다음에 운동화 끄트머리, 또 그 구두 끝, 예. 뭐 장착할 수 있는 장소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길거리 몰카도 굉장히 늘어난 거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꼭 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벌이 너무 약해요. 네. 원래는 그렇게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많이 해봐야 구속하는 사유 없이 거의 벌금 300, 200.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원 쪽에서 판사님들이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단속이 쉽지는 않잖아요. 뭐 쉽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예. 좀 더 뭐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 이제 뒤늦게 이번에 워터피아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전파 관리국에서 인증받지 아니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 통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좀 예.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세관에서도 이제 밀수로 들어오는 거 좀 단속 통제 좀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터피아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내에서 감시 인력을 좀 확충해 주시고 몰래 카메라 감시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예. 개발 많이 됐거든요. 그걸 좀 장착을 좀 해주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몰카 같은 거를 판매하는 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용산이라든지 이런데 네. 그런 데는 처벌과 병행해가지고 전부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시스템을 끝까지 좀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